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학 분야의 도서로 제목이 르몽드 비판 경제학입니다. 이 책은요, 프랑스의 국제관계 전문 시사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획한 비판적 경제 교과서입니다. 이 시대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게 되는 책인데요. 여러분은 지금의 경제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라는 반박 불가의 정당성 하에 교육받아 왔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변동들, 특히나 2008년에 있었던 세계 금융 위기를 기억하시죠? 이런 사건들이 터짐으로 현존하는 경제학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자는 책들을 통하여 모순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하면 어떤 곡선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수요와 공급 곡선이 떠오르실 거예요. 수요와 공급으로 인하여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잡계로 이루어진 경제사에 오로지 수요와 공급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빼고서 어떠한 답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총생산 GDP죠. 하지만 국내 총생산만을 보고서 국민 각 개인의 삶이 전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내 총생산만을 가지고서 부의 분배가 각 개인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와 숫자만으로 경제를 알려고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경제학의 수학이라는 공학을 접목시켜 높은 진입 장벽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경제학을 고등학문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경제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만의 영역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터무니없이 내린 진단들에 대해 반성의 마음과 부끄러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노벨상의 경제학상이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이란 본래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시장 실패를 초래하고도 공로를 인정받는 상황이라니 누구를 위한 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 경쟁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쟁 가운데서 기업은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잉여 가치를 많이 생산해야겠죠.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 대가로 노동자는 임금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대등할까요? 안타까운 점은 종속적이라는 것입니다.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 안에서 노동자의 인간성은 말살됐고 노사관계는 노예제를 연상하듯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재조명되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 경쟁 속에 이루어지는 세계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세계는 자유무역협정하에 국가 간 모든 규제를 완화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유무역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간의 모든 규제를 완화시킨 자유무역이야말로 불평등이 감소될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불평등이 감소되기는커녕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 과정에 있어 과연 민주적인지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시장 개방 과정에서 군사적 압력이 다반사로 일어났음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편 전쟁입니다. 중국은 전쟁 전의 제조업 생산 점유율이 전 세계의 33%를 차지하였지만 전쟁 이후에는 6.6%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화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타국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전 세계가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본의 흐름도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발전이 모든 나라와 모든 국민에게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는데요.
경제 위기와 불평등의 확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는 채무라는 빚으로 곤욕을 겪게 됩니다. 채무는 마치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무기와 마찬가지로 아주 위협적인 것인데요. 채무에 시달리는 나라는 과연 국민들에게 사회보장이라는 혜택들을 누리게 해줄 힘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채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라마다의 대우가 다릅니다. 강한 나라는 협상으로 상환을 유예시킬 수 있지만 약한 나라는 모든 빚을 즉시에 상환해야만 하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국가 능력의 상실이죠. 주식시장도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자금 조달이라는 역할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투기시장으로 변한 것인데요. 신생산업을 육성시키기는커녕 이미 존재하는 금융자산의 가치를 높여 거품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그 많은 이익금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주주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금융가들도 볼까요? 이들은 기업의 다물만을 빼먹고서 팔아버리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이들의 행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리고는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사내 복지 및 임금을 낮추어 버리죠. 이런 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올렸다 싶으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즉, 최소 자본금으로 기업을 인수 후에 되팔아 차입금을 챙기는 것입니다. 차입금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돌아가고요. 물론 인수 후에 생기는 경영의 위험과 비용은 노동자들에게 전가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순적인 오류들이 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 방안이 필요한데요. 이 책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점들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자본주의를 가지고 더욱 나은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남아있는 불평등의 잔재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결국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예전부터 선조들이 시작했던 노력의 바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